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탄핵을 놓고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고 각 수사기관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일 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었고 현안 입법들은 올스톱 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화제에서는 내란 정국과 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북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시는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그리고 박기홍 프레시안 전북본부 국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탄핵 전국 때문에 이 두 분도 지금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 같고 또 연일 바쁘고 뭐 취재거리도 많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3일이었죠. 벌써 일주일 이상이 됐습니다. 이 참 느닷없는 비상계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기록에 나서 볼 수 있는 이 계엄이 45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계엄 선포 당시 참 밤늦게 보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상진 원장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12월이면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 사회활동 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시민들께서 각종 행사 또 모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 또한 12월 3일 날 네. 지인들과 간단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10시 반쯤 헤어져 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 뉴스를 네. 보고 접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정치를 조금 비판하는 비화하는 그런 어떤 비판하고 했던 영화에서 한 대목이 생각이 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가축에 비유했던 그런 어떤 기득권 권력자들의 그런 시선을 고스란히 보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개인 SNS에 좀 크게 그런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때가 아마 지금 보니까 10시 48분이더라고요. 10시 48분에.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뭐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이후로 또 실제 계엄군들,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국회를 점령했다고 하니 이거 너무나 어이가 없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접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네, 박기용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뜬금없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떠셨습니까? 3일 저녁에 이제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 전화를 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야 농담하지 마라. 이게 뭐 가짜 뉴스 아니냐. 사실 그랬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TV를 켜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뭐 계엄이라는 단어는 어디 뭐 이 사전이나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단어인데 헌법 조문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79년도에 신군부가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체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언론인으로서 이게 뭔가를 써야 하는데 제가 이 주변에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들 일단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잠시 기다려보자, 대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포고령 1호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이 의료인을 향해서 뭐 처단하겠다라는 굉장히 살벌한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격적이면서 어떤 두려움 속에 그날 밤을 지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포고문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런 뭐 자막 뉴스로 이렇게 주먹만한 글씨로
TV에 나올 때는 뭐 가짜 뉴스다,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포고문 내용은 그야말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있었습니다. 참 섬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포고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 원장께서. 예, 이 포고문의 발표를 당시 이제 계엄사령관인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명의로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확인을 해보고 보니까 본인이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데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매우 감정적이고 어떤 형식과 논리도 엉망진창이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개헌법에 따라 가지고 처단한다라고까지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한민국 개헌법이 오히려 헌법을 초월하는 네.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것이. 헌법에는 없는 내용. 그럼요. 헌법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분명히 부여를 했습니다. 네. 계엄 상황에서도.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이런 네.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옥죄는 그런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노조의 활동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하는 내용. 또 아까 우리 박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느닷없이 전공의들을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무지막지한 또 협박까지 일삼았죠.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엉망진창이다. 이것은 아무 고민 없이 과거에 있었던 유신 시절에 있었던 또 12.12 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연상해서 이게 쓴 거 아닌가, 짜집게 한 거 아닌가. 저는 매우 감정적으로 쓴 포고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형식적 절차, 또 실질적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좀 흥분된 상태에서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의 성격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내란이냐, 쿠데타냐, 쿠데타 중에서도 친위 쿠데타냐, 뭐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을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우선은 이 사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맞나,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기영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개혁신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이 범야권 6개 정당은요, 이것을 친위 쿠데타다, 네. 또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게 이게 친위 쿠데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범야권의 시각이고요. 실제로 이 범야권에서 그 다음 날인 4일 날 오후 2시에 그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탄핵 소추안에 이 친위 쿠데타 그다음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등장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탄핵 소추안의 내용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 도구화를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또 이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리했나 한 실로 이 중대한 위헌 위법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의 6개 정당은 탄핵 사유의 첫 번째가 국가원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내란을 꾀했다. 또 친위 쿠데타이니까 이게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그 군합발로 점령을 하려고 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다른 또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상진 원장께서는 이제 이 성격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행위다, 네. 통치행위다라고 그래서 초헌법적인
그런 발상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친위 쿠데타고 또 헌법적 용어에 따라 가지고 내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내란의 범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예, 예. 크고 사법적인 잣대로 보자고 한다면은 내란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만들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런 반대의 설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예,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오늘 담화를 통해서 예, 예.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공방이 벌어질 예. 텐데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이것도 앞으로 예, 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계엄이 이 12월 3일 날 밤에 이루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집이 돼서 이제 해제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춰서 최적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과반수로 이상으로 의결을 해서 해제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이걸 갖다가 받아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가 싶더니 역시 정치는 이렇게 순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제 복잡하고 어떤 혼란의 소용돌이로 이제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정당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일관되게 예, 예.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습니까?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여간 최대한도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탄핵의 절차를 빨리 밟으려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한번 1차 탄핵 소추안이 지난 7일이었죠. 그렇죠. 네. 부결이 아니라 어떤 정족수 요건에 맞추지를 못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됐는데요. 좌우지간 이 탄핵의 요건은요,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이 미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시나 그 다음에 뭐 사태, 뭐 어떤 그 뭐 사건, 굉장한 폭동 사태랄지 이런 경우 또는 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경우에 이제 발령할 수 있는 게 탄핵인데 지금 누가 봐도 뭐 전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 미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계엄의 요건 미비. 계엄의 요건 미비죠. 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탄핵의 요건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 그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 네. 뭐 우리 고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국민의 기본권, 더군다나 뭐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도 다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헌하고 위법적인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내란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 국회는 헌법에서도 이게 건들 수 없는 이 헌법기관인데 이런 국회를 어떤 그 폭력적으로 뭐랄까요 어떤 제한하려는 이런 행위들이 다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런 요건에 맞춰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고 탄핵을 진행을 하고 이번에 이제 뭐 지금 14일이죠. 14일에는 2차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뭐 지금은 녹화하고 있는 날이 12일인데 네. 12일 날 이날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발표를 하니까 예, 정당한 예. 통치행위였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야권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2차 탄핵 의결 절차를 뭐 14일에서 13일로 옮긴다. 예.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발음 속보로 지금 네. 나타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일관되게 이 탄핵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른바 그 친윤계, 친한계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사이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시각각으로 지금 입장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당 내에서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상진 원장은 이 국민의힘의 속사정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한 의견 대립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제가 뭐 당적이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속사정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알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불법적인 계엄에 따른 초동 대처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고 위헌적인 계엄이다라고 해서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아내겠다라고 해서 전면에 나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동훈 이 국민의힘 대표도 정치적인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후에 보인 행동들이 좀 우왕좌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주고 그 중간 동안에 입장 정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고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담화문 발표. 그러니까 반격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친윤계 쪽에서 반격을 했고 오늘 또 때마침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누굽니까? 여기는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또 반윤계의 김태호 대통령과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한계 한동훈 대표계는 굉장히 소수고 다수는 친윤계인데 앞으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자진하야를 설득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탄핵도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입장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야라는 건 즉시 하야죠. 자진 사퇴고 이제 뭐 질서 있는 퇴진 이것은 참 용어는 좋았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본인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맡겠다라고 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정당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정치라는 것은 명분과 정당성인데 또 이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없는 새로운 어떤 본인의 권력 의지만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친윤계로부터 대대적인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당면한 제2차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당초에는 14일 토요일 날 오후 5시로 예정을 했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13일 하루를 당겨서 13일 날 하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제2차 탄핵 표결을 한다면은 일주일 전하고는 또 사뭇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속속 국민의힘 쪽에서도 탄핵 표결에 참가하고 그 표결에서 찬성을 하겠다 이런 의원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지 이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90% 이상은 2차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1차 때는 그 국민의힘이 108석의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3사람이 표결에는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105명이 집단 퇴장을 한 상황이고 집단 퇴장을 했을 때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무실에서 CCTV를 켜놓고 그 어떤 자신들의 그 국회의원들을 감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해서 나가서 다시 이제 의총장으로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3명의 이탈표가 계속 유지가 되고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8표만 그 범야권으로 실제 투표를 하면은 200석의 탄핵 찬성 요건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아마 이번엔 가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국민의힘에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명 정도가 우리는 탄핵 소추안에 표결을 하겠다. 그 기존의 1차 때는 이제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 표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들이 하나의 헌법기관 아닙니까? 이걸 막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20여 명이 탄핵에 표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친한계에서 이제 탄핵 찬성을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물론 이때가 이제 그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 날에도 이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내부 이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고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인 행태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이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극히 당연스러운 그런 판단이시고요. 다만 이제 정치 역학관계를 조금 놓고 본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당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담화문을 발표해가지고 정상적인 통치 행위였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또 여러 가지 뭐 좀 옹색하고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놨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람은 한동훈 대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제2의 계엄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을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는데 당장 오늘 저녁에 계엄이 없으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계엄이 있다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친한계 쪽에서는 충분히 저는 8명 이상의 어떤 가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앞서 하루라도 빨리 땡겨서 하자는 얘기도 개혁신당 쪽에서 나왔지만 그게 뭐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확인하기로는 정상적으로 토요일 날 5시로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하루 빨리 땡기기를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국회 의결은 가결이 될 것이다. 가결이 될 것이다. 네. 예.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우리 대통령도 하야보다는 지금 탄핵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 전해졌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굳이 뭐 대통령을 눈치를 보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당내에서도 이탈에 대한 부담을 덜어둘 수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하러 뭐 표결을 하러 간다 하면은 이게 이제 당내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이게 계속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뭐 탄핵을 뭐 선택을 해서 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니까 오히려 더 찬성 가능성은 가결될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을까. 네, 뭐 윤 대통령이 뭐 12일 날 담화에서 탄핵이든 내란 혐의 수사든 받겠다. 거기서 다퉈보겠다.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뭐 탄핵 가결이든 반대든 찬성이든 반대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뭐 부담이 좀 많이 덜어진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정치권의 상황은 참 시시각각 좀 달라지고 있고 전개가 참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이제 사정기관에서의 이제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계엄령이 과연 내란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 그리고 거의 이제 이 수사를 하는 걸 보면은 내란죄 혐의를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사기관들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도 나서서 계속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소환 수사, 관계된 뭐 장성들, 장관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비상계엄을 주도를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윤석열, 제일 꼭대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은 됐지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용 국장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과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의 삼각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흔히 말하면 야권에서 말하는 내란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칼끝이 겨누어져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 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경호실에서 반대해서 약간의 그렇게 많은 자료는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경호실에서 막기는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뭐 약간의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내란죄와 함께 직권남용에 대한 그 수사가 검찰과 경찰, 또 이 경찰은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정식적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아주 입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수처에 한 고위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12일 날 국회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황이 되면은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대한 체포도 시도하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이 삼각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수사를 하면 과연 수사가 좀 뭐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구심도 좀 일부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던 그런 혐의를 지금 검찰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죽은 권력에 대해서 죽었다고는 하지만 수사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이제 검찰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도 하나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경찰도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지금 체포가 됐는가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부처별로 보면은 거의 그 자유로운 부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수사 대상이 왜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번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 어떤 불신의 그동안의 불신의 국민적 어떤 뭐랄까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나름대로 원칙적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이제 이런 국면, 정치적 국면에 따라서는 고분고분할 때가 있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 수사를 갖다가 믿어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국은 물론이고 이 도내에서도 이 국민들의 저항, 그리고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시위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시위가 집회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역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참 축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상진 원장님, 여기 우리 도내에서 벌어지는 집회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주말에 제가 여의도 집회도 직접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회라는 게 평화 집회가 정착이 됐구나. 네. 과거에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집회 현장은 돌멩이가 막 난무했던 네, 화염병으로 우리가 상징이 되죠. 네. 돌멩이가 난무했던 그런 어떤 폭력 집회를 경찰이라든지 진압하는 쪽에서도 유발을 했고 네. 또 이쪽에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화 집회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계엄이 안 나오는데 아무런 큰 집회나 시위나 이런 현장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벌어졌던 그런 계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익산에서도 탄핵을 위한 그 집회가 좀 대규모로 있었고 내일도 이제 내일 저녁도 익산에서 또 벌어질 계획입니다. 그 전에 이제 계엄 사태가 나타나기 전에 계엄 사태 이전에 제가 김건희 특검을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집회 현장을 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좀 전의가 불타오르는 어떤 국민적 분노, 공분을 사는 그런 행위가 이제 조금 덜했었던 상황이었는데 12.3 계엄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는 이 국민적 공분이 진짜 불이 크게 타오르면서 기름까지 끼얹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회 현장을 가보면 특이한 게 아주 젊은 친구들입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어디 그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여기 흔들 수 있는 그런 응원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분명한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서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그런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축제 분위기처럼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박기영 국장님. 예. 네, 도내에서도 이 집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예, 모이는 예. 숫자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전주 그렇고 뭐 익산, 예. 군산, 예, 뭐 예. 도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갈수록 촛불이 늘어나고 더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고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저항, 분노감이 이게 이제 어떤 정점에 달해서 이건 누가 어떤 그 뭐랄까 대통령의 탄핵 외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뭐 현상이라고 보면은 이게 그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세대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격차가 좀 있었는데 이 집회 현장에서는 전부 다 같이 친구이면서 같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이러한 평화로운 집회 현상을 제가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국민들이 계엄을 경험했던 70대, 80대 어르신들도요. 이게 계엄과 탄핵, 이 정치적인 향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야의 어떤 그 과거의 정치적 대결 구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무엇을 겨냥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뭐랄까요 성숙도가 더 많이 신장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20, 30대의 경우에 우리 고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 서울의 봄이나 어떤 그 영화의 힘도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경험을 해서 이러한 그 어떤 집회에 다 같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한 이런 평화의 어떤 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는 참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이 헌법적 지식, 이 전국의 전국 흐름의 기초가 되는 어떤 로드맵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치인들이
이 어떤 그 헌법의 규정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을 잘 알기도 전에 바로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다. 예, 예. 이런 걸 주장을 할 정도로 이 헌법 속에 나타난 이 계엄 사태의 해결은 헌법이 유일한 거다. 그것밖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걸 갖다가 흐름을 딱 예. 떼고 있어서 예. 그 이외에 다른 걸 갖다가 주장하게 되면은 상당히 예. 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하자면 그 이해관계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그런 것까지 간파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계엄과 그리고 탄핵, 뭐 이렇게 전국에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수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국정은 이미 이제 마비가 돼버린 상태고, 그리고 국회도 이제 뭐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해결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국가 예산안도 말하자면 제대로 심의를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상정한 그 민주당이 삭감한 증액 예산은 할 수가 없으니까, 증액을 할 수 없으니까 삭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국가예산 측면에서 국가예산 심의,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한 푼이라도 좀 증액을 해야 내년도 살림살이를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우리 현안 사업, 전북 현안 사업의 증액을 좀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먼저 어떤 사업들인지 고 원장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네. 생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도민들께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바랬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새만금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생태용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기본계획 제수립에 따른 어떤 사업의 재조정이라든지, 또 내부개발 관련된 농업용수 공급 분야 사업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증액 단계에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정치 이벤트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한 2년 정도 앞당겨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뭐 탄핵이 가결이 되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을 때 빠르면 이제 내년 봄, 여름에 대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기 정부 때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기회에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드시 이 탄핵 정국이 우리 그 돈의 그 현안 사업을 하는데 조금 지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비관만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기사회생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에요. 박기영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통상적으로 이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라북도가 한 2천억 정도를 통상적으로 이제 증액을 해왔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마지막 보루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해왔는데, 이번의 경우 이제 그게 되지를 않은 것이죠. 전라북도가 처음에 이 정부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이 정도를 달라고 한 금액이 10조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10조 1천억 중에서 각 부처에 반영된 금액이 9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가 거기에서 또 날아갔고, 또 이제 그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다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게 9조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오면서 기재부에서 또 삭감한 것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재부 삭감한 게 정부안인데, 이 정부안을 가지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물론 이제 증액 예산이 이번엔 되지 않았고 감액 예산안만 처리됐는데 그게 이제 9조 2천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한 2천억 정도를 우리가 올릴 수가 있었으니까 9조 한 4천억이나 이런 정도가 가능했는데 이걸 못한 셈인데요. 앞서 우리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는 한 632억 원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한국 산업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거기에서 2029년에 적기 완공을 위해서는 2025년부터 한 1,600억 정도를 3년간 투자를 해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올해 6월 달인가요? 새만금 타당성 용역에서 그 자료가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이것 하나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전북을 방문한 상황에서 이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예산 이게 한 4,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은 아예 지금 한 푼도 서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가 예산은 이제 돈 문제이기 때문에 뭐 현안 직접 우리한테 다가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전북의 중요한 현안 사업과 관련된 법안 이 법안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도시 광역전철망 사업, 이른바 이제 대광법 개정안이랄지, 이 전북이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공공의대법, 이것도 이제 의료계 지금 파업과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지금 심의조차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안이 해결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국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고 원장님, 이런 현안 관련 법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요. 특히 이제 대광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7일 날 국토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는데 12.3 불법 계엄 사태 때문에 지금 모든 국회 일정들이 시계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긴급하고 우리 탄핵에 대한 1차적인 관문이 통과가 되면 시급히 늦춰서는 안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이것도 이 전국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전국이 참 수습이 돼야 이런 것도 가는 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도시 광역 특별법 같은 게 광역 교통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것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정부가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쏟아 부은 예산이 한 170조 이상 됩니다. 정확히 뭐 177조라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전라북도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것이죠. 이 대도시 광역 교통에 관한 그 규정에 그 지역에 우리가 전라북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단 한 푼도 갖다 쓰지 못했는데 이번에 22대에서 이제 이춘석 의원이 유일하게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쟁점화시켜서 반드시 연내에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본인 스스로도 뭐 5분 능선을 넘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자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 뭐 다른 지역에 하나 더 들어가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특별법과의 뭐 형평성 문제 이런 이상한 얼토당토 않는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세 차례나 국회 교통위의 법안 소위를 좀 뒤로 밀어놓은 상황이고 우리 고 원장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17일인가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그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 법이 사실은 12월 27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에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전북 특다도 출발에 맞는 좀 더 많은 그 어떤 법안을 개정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개정안도 이미 이제 그 논의가 하기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뭐 남원의 이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것은 아직 뭐 거론조차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3대 법안이 이게 뜻하지 않는 이제 계엄 사태로 이게 지금 시계 제로로 들어갔는데, 만약 그 경우에 지금 여권이나 야권이나 어떤 조기 대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적 뭐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 뭐 어떤 상황이 된다면은 이것을 쟁점화 시킬 수 있는 정치적 어떤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때 이제 정치적 쟁점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 원장님, 새만금 기본 계획도 지금 재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 전국 상황에 따라서 좀 뭐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전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도 지역 현안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 정도 네. 가야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내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 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가 쉽게 예측하건대 내년에 이제 대선판이 벌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우리 지역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예산들, 사업들을 미리미리 지금 기획을 하는 게 전라북도라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일들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된다. 그걸 준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엄령과 탄핵 그리고 이 전국에 따른 이런 전국 변화에 따른 우리 도내 현안 관련 사업과 법안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전체적인 전국 전망과 함께 우리 도내 현안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원장님. 예, 그 참담한 이런 어떤 정치 현실이 우리 민생과 서민들의 삶을 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의 어떤 삶을 더 옥죄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엄 포령의 2호의 내용을 보니까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라고 했거든요. 포령에.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에 지금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이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탈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수술을 하는 그런 성숙된 정치권이 좀 앞장서서 나와줬으면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개헌도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기영 국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그야말로 뭐 이 충격과 분노로 이 점철된 12월. 그 앞으로도 이 정치적 격변과 격동은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모든 그 행사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IMF 때나 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혼란스러운 전국이 빨리 수습이 돼서 어떤 국정이 안정화되고 뭐랄까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런 시간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수습이 빨리 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계엄령 선포로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은 내란죄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여야 정파 간의 대립과 마찰이 더 격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홍 프레시안 전북본부 국장 그리고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